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농지 배수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에 심은 밭작물이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네, 하지만 배수 개선 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며 진척이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중장기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가을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배수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배수 개선 사업은 1975년 시작됐습니다. 홍수 때 농지의 침수 등을 막고자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배수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논의 시설하우스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설 작물은 침수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논의 시설하우스가 들어선 지역의 경우 배수장의 용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2013년 배수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30만 2,700헥타르의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전체의 61.4%인 18만 5,800헥타르. 당초 계획을 달성하려면 매년 10,000헥타르 이상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 착수 면적은 4,400헥타르에 불과할 정도로 작업 속도는 더딘 실정입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3,160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며 2017년엔 2,915억 원, 2019년엔 2,568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3,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재정 당국이 배수 개선 사업을 쌀 생산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는 점도 예산 축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 사업을 쌀 생산 기반 확충이 아닌 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 작물은 침수되는 순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덮친 3개의 태풍으로 5만여 헥타르의 농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밭작물이 15,64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농해수위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배수 용량 기준을 재설정해 배수 개선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논의 배수 용량 기준이 벼에 맞춰져 있는 경우 수위가 70c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4시간까지는 침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논에서 제대로 된 밭작물 생산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논에도 토작물 재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논에 밭작물을 재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에 70cm 범위에서 침수가 됐다. 제대로 된 농산물이 생산되겠습니까? 시설 농업이 논에 확대되고 있는 지금 농지 배수 개선 사업의 확대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뒤에도 일부 농가들이 불법적으로 잔반급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존 잔반급여 농가들은 잔반급여 재개를 요구하며 돼지를 거리에 풀어놓는 등 ASF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ASF를 막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하거나 농장에 갇혀 차단 방역에 힘쓰는 다른 양돈 농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양동 농가들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부 잔반급여 농가가 ASF 전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일제검사에서 적발된 미등록 농가 65곳 중 잔반급여가 의심되는 농가 9곳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곳에서 불법 잔반급여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잔반급여는 ASF의 주요 감염 경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탓에 정부는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잔반 직접 처리 급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지난달 ASF가 발생한 직후엔 양동농가로의 잔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5곳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로 환경부의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서 적발 즉시 해당 농장의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잔반은 적정시설로 이동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동 농가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경남 김해 지역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잔반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 탓에 일반 양동농가들은 잔반 처리 업체나 잔반 농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며 잔반 급여를 하는 농가를 환경부가 찾아낼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환경부에 등록된 227농가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잔반 유통과 관련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설상가상 잔반급여를 해오던 농가들마저 잔반급여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들은 ASF가 발생한 뒤 잔반 사료보다 값이 2배 이상 비싼 배합 사료를 쓰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최근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돼지를 길거리에 풀어놓는 위험 행동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일반 양동농가들은 ASF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할 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수매나 살처분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해도 잔반급여가 계속되는 한 ASF 방역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ASF 전파 위험성 때문에 잔반 사료 이용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잔반급여 농가에게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농업용 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풀 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파종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번 파종 기술이 확립되면 농업용 드론의 활용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질 재료를 더딥힌 코팅 종자를 드론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파종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를 코팅해 드론으로 파종하는 현장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겨울 사료작물의 97%를 차지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축산농가에서 매우 중요한 풀사료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목초 전용 파종기나 분무 살포기를 사용해 종자를 파종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잦은 강우로 땅이 젖어 있는 경우엔 기계 파종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드론 파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종자 무게가 가벼운 탓에 바람에 쉽게 날리면서 정확한 파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종자 표면에 탄산칼슘과 탈크 등 무기질 재료를 더딥혀 종자 무게를 늘리는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종자를 코팅하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천립중이 2.5g에서 5.6g으로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돼 고른 파종이 가능해집니다. 발화율 실험 결과도 좋습니다. 코팅 처리 후에도 95% 이상 싹을 틔웠습니다. 현재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만을 대상으로 코팅 기술을 적용을 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종자를 대상으로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서 드론을 활용한 파종 기술을 때려해서 드론 이용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드론을 이용한 종자 파종 기술 확립과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 코팅 기술 개발과 코팅 종자를 활용한 종자 생산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드론 파종 기술 표준화 연구로 표준 영농 기술을 농업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팅 종자 파종 기술이 확립되면 방제 위주의 농업용 드론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할 때 지금까지는 절차도 복잡하고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40일이나 걸렸는데요. 이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청한 당일에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잦은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농촌에서는 여전히 자가 운전이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길게는 40일 소요되던 운전면허 잦은 반납 절차가 앞으로는 하루 안에 끝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잦은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잦은 반납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한 고령자는 34,9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62명이 반납한 것과 비교하면 6배나 증가했습니다. 잦은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지자체는 39곳.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정 통지서를 얻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하기 위해선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서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고 결정 통지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런 과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이 걸리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는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 사전 통지서에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했다고 서명 날인만 하면 그 자리에서 취소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 건수는 저조한 수준. 대중교통이 확충되지 않은 지역의 운전자나 생계를 위해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무조건 촉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대체 교통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 촉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까지 도 시군 공무원을 주축으로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기간 도에서 구축한 시군 거점 축산물 유통센터 2개소와 협약해 공무원에게 업체가 운영 중인 쇼핑몰 고시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군부대, 교육청 등의 급식 식단 편성 시 돼지고기 요리가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액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11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진행해 조기에 부지 매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보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핵심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876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가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영호남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와 문화교류 행사인 영호남 문화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호남이 하나 될 수 있는 문화공연과 함께 영호남의 다양한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영호남 문화대축전은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의 초석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고 매년 대구와 광주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빠르미로 국내 벼품종 가운데 처음으로 이기작에 성공했습니다. 빠르미는 도 농기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으로 생장 기간이 70일에서 80일로 국내 벼품종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빠르미는 도 농기원 내 답작 시험 포장에서 재배한 것으로 지난 7월 말에 첫 수확해 사흘 뒤 동일논에 다시 이양한 벼입니다. 수확량은 10아르당 470kg으로 첫 수확 때보다 10%가량 감소했으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매운맛 때문에 고생한다 하여 괴로운 풀, 고초라고 불렸던 고추는 매운맛이 입맛을 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암 전이 억제와 비만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건고추의 영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건고추입니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를 말할 때 고추를 빼놓을 수 없죠. 또 이 고추를 말리면 비타민C 성분이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김장철을 맞아 오늘은 건고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 번 사두면 장이나 다양한 양념으로 두루 사용될 수 있는 건고추. 김장철을 앞둔 요즘 빛깔 좋은 건고추가 한창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돌아와서 김장하려고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고춧가루는 우리 음식에는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뭐 김장도 해야 되지만 뭐 찌개 할 때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는 다이어트 하는 데도 좋고 또 암 예방도 한다고 들었어요. 고추의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서도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에 세계 건강학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마셜대학교 연구팀은 폐암전 억제에 캡사이신 성분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했고, 대한암예방학회는 고추를 국내 항암 식품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고추는 열량이 낮은 데 비해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을 높여줘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고추는 일반 고추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4배 높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과 또 호흡기 질환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 같은 경우는요.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종양의 촉진이나 또 진행을 막아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에는 위장장애나 또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고추는 7월 하순부터 출하되며 저장용은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가 제철입니다. 건고추는 건조 방법에 따라 크게 화건초와 양건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건초는 기계를 이용해 열풍으로 말린 것이고, 양건초는 햇빛과 바람으로 말린 고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고추는 멕시코나 동남아산에 비해 매운맛은 약하지만 당도가 높아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희끗희끗한 반점이 없고요. 네, 그런 광택을 띠는 것이 좋은 건고추의 기준이고요. 태양적 건고추는 갓이 두껍고 크기가 또 일정하고요. 윤기가 나고 붉은 선홍색을 띠는 것이 좋은 태양적 건고추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건초는 기계로 인위적인 거를 말리기 때문에 색깔이 검붉은 색을 띠고 갓이 조금 큰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고추를 고를 땐 이렇게 흔들었을 때 씨 소리가 잘 들려야 속까지 잘 건조된 건고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 때 건고추를 빼놓긴 힘든데요. 이번엔 찌개, 볶음 요리에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고추기름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은 대파를 길쭉하게 썰고 생강은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약불에 1에서 2분간 기름을 데워준 후 썰어둔 대파와 생강을 넣고 3분간 끓여줍니다. 고춧가루를 넣고 불에 타지 않게 저어가며 약불에서 5분 더 끓입니다. 한김 식은 뒤 체에 받쳐 걸러내면 맛있는 고추기름이 완성됩니다. 건고추는 공기와 접촉하거나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밀봉해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